こんにちは。ユニティテクノロジージャパンの 안녕하세요. 高橋啓二。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재팬의 타카시 케이지로입니다. 오늘은 이 Six Powerful Packages for Successful Art Projects in Unity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니티의 아트 분야 프로젝트를 제작할 때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유니티 재팬에서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니티 기능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거나 샘플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유니티를 사용한 영상 작품이나 뮤지션과의 콜라보를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뮤직비디오를 만들거나 클럽에서 VJ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유니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유니티 6의 스플래시 스크린 아트워크 잘 아시지 않을까요? 이것도 제가 유니티에서 만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덧붙이자면 이는 유니티의 HDRP 패스 트레이싱을 사용해서 렌더링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든 프로젝트는 대부분 GitHub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0개의 리포지토리가 존재하고요. 그중 특히 아트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 편리한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유니티를 사용해서 아트 작품을 만드는 것은 게임 개발과 비교하면 마이너리티한 작업인데요. 그래서 필요한 도구를 스스로 만들곤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계속 이용되는, 즉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6개 패키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패키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만은 사실 제가 만든 커스텀 패키지가 아니라 유니티의 표준 패키지입니다. 표준 패키지인데요. 아트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패키지라는 것은 유니티의 VFX 그래프입니다. VFX 그래프는 혹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쓰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아마 알고 계시죠? GPU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고성능의 파티클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드 그래프를 써서 구이상에서 이펙트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니티의 수많은 기능 중에서 특히 VFX 그래프를 좋아합니다. VFX 그래프의 좋은 점은 퍼포먼스가 좋고, 그리고 쓰기 쉬운 GUI,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VFX 그래프의 최대 특징은 그 굉장히 잘 다듬어진 기술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파티클 시스템을 만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범용성이 높고 게다가 용도도 굉장히 다양하고 퍼포먼스가 좋은 시스템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파티클을 많이 만드니까 라든지 구이가 이해가 바로 되어서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기술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계속 쓰게 됩니다. 특히 아트 분야 프로젝트에서는 VFX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을 사용한다고 말하기보다도 VFX 그래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제 느낌으로는요.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VFX 그래프는 그런데요. 물론 표준 기능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커스터마이즈 수단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은 커스터마이즈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을 계속한 결과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돌려쓸 수 있는 공통 부품과 같은 존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들을 모아서 만든 커스텀 패키지가 이 VFX 그래프 에셋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에 포함된 것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이 텍스처레스 파티클 쉐이더는 텍스처를 마련하지 않고도 파라미터만으로 파티클을 묘화하는 것입니다. 컨트라스트라는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파티클 그라데이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텍스처를 만들려고 일부러 포토샵을 켜는 것은 좀 여러분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만으로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편리합니다. 커스텀 쉐이더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었습니다. 뎁스 오브 필드,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보케, 블러를 표현하는 쉐이더인데요. 카메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블러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과 이를 묘화하기 위한 쉐이더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깊이감이 있는 표현을 파티클 이펙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파티클이 블러 처리됨으로써 빛의 면적이 확대되므로 이펙트의 화려함을 더할 수 있게 됩니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됩니다. 이 패키지에는 더 기초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익스포넨셜 랜덤이라는 것은 난수, 랜덤수의 지수 함수적인 편향을 주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파티클의 크기를 랜덤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긴 한데 파티클의 크기를 단순히 난수, 즉 랜덤으로 정하면 아무래도 작은 파티클보다 큰 파티클이 너무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단순히 난수, 즉 랜덤으로 파티클의 크기를 정했는데 보기에는 큰 파티클이 많이 생성된 것 같이 보입니다. 큰 파티클이 눈에 띄기도 하고요. 작은 파티클은 그 그림자에 가려져서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스포넨셜 랜덤이 쓰입니다. 난수에 편향을 주어서 작은 파티클이 많이 발생하게 조정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미지를 보면 보기에 인상이 평균화되어져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작은 파티클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큰 파티클이 좀 듬성듬성 섞여 있는 느낌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을 파티클 라이프타임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 같이 단순한 난수를 라이프타임에 적용하면 빨리 없어지는 파티클과 좀 늦게 없어지는 파티클이 균등해집니다. 이것은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펙트에 임팩트를 주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느리게 사라지면 너무 느려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랜덤을 라이프타임에 적용하면 이 아래쪽 이미지와 같이 많은 파티클은 바로 없어지지만 화면에 계속 남아있는 것도 조금은 존재하는 그런 밸런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펙트에 임팩트를 주면서도 어느 정도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트 랜덤 앵글과 세트 랜덤 앵글러 벨로시티와 같은 오브젝트 자세를 랜더마이즈 하기 위한 기능도 있습니다. 자세히 랜더마이즈라는 것은 사실은 복잡한 것인데요. 단순하게 난수로 각도를 설정하면 자세의 편향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 이미지는 표준 기능에서 랜더마이즈를 실행한 것인데요. 이걸 보면 아래 위와 가운데에 편향성이 생겼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걸 세트 랜덤 앵글로 바꾸어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편향 없이 분포가 돼 있죠. 마찬가지로 랜덤 벡터라는 것도 그냥 난수를 사용하면 편향이 생깁니다. 이 패키지에서는 편향성 없는 벡터를 생성하는 도구로서 랜덤 디렉션, 랜덤 인사이드 스피어가 있습니다. VFX 그래프 SF 패키지에는 이외에도 다양하게 커스텀 노드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제한된 시간 안에 전부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리포지토리에 샘플이 여러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UI에 관한 패키지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UI 툴킷을 사용해서 UI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아트 분야의 프로젝트에 고유한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커스텀 컨트롤을 구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걸 패키지로 만든 것이 이 VG 툴킷 패키지입니다. 그렇긴 한데요. 엄청 굉장하게 갖추어 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구현한 것은 이 세 종류의 컨트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버튼, 눌러진 상태를 얻기 위한 컨트롤이고요. 두 번째는 노브, 값을 조정하는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글인데요. 이건 눌러질 때마다 온, 오프를 전환하는 컨트롤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커스텀 UI 컨트롤인데요. 몇 가지 중요한 컨셉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첫 번째 컨셉은 밀도가 높은 레이아웃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트 분야 프로젝트에서는 UX를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어쨌든 아주 많은 파라미터를 동시에 조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각 컨트롤은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줄 세우기 좋은 디자인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브 디자인을 중요시하고 있었는데요. 값을 조절하는 데 슬라이더를 써버리면 아무래도 점유하는 면적이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얇고 긴 형태가 되어버려서 의외로 레이아웃이 어려워집니다. 터치로 많은 값을 동시에 조작하고자 한다면 슬라이더보다 노브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컨트롤들은 멀티 터치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펙트 파라미터를 조작할 때 한쪽은 천천히 조작하는데 다른 쪽 파라미터는 엄청 격렬하게 조작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2개 이상의 컨트롤을 동시에 조작할 수 있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UI 툴킷은 처음부터 멀티 터치에 대응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iOS나 안드로이드 상에서 멀티터치에 대응합니다. 또한 윈도우즈 상에서도 멀티터치 대응을 한 터치스크린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지원이 됩니다. 저는 이 사진과 같이 멀티터치에 대응한 포터블 디스플레이를 데스크탑 PC에 연결해서 조작에 사용합니다. 또 하나, 이런 커스텀 컨트롤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시인성이 좋은지입니다. 저는 주로 출력 영상 프리뷰 위에 UI를 오버레이하는 사용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경우에 UI랑 프리뷰가 겹쳐 있어도 잘 안 보이지 않도록 시인성을 좋게 해야 합니다. 프리뷰용 디스플레이와 UI용 디스플레이를 별도로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 2개의 디스플레이 사이에 너무 제 눈을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로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밑에를 보고 프리뷰 보고 또 밑에 보고 프리뷰 보고 이렇게 눈을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될 수 있는 한 프리뷰와 UI를 겹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프리뷰를 보면서 동시에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인데요. VG 툴킷을 만들기 전에 거의 같은 기능을 유니티 GUI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VGUI 패키지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UI 툴킷으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 패키지는 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컨트롤러를 쭉 줄 세우는 UI의 경우에는 UI 툴킷의 UXML을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게 유연하기도 하고 작업도 빨라집니다. 이런 UI를 만들 때에는 역시나 UI 툴킷이 매우 권장할 만합니다. 자, 그러면 VG 툴킷에서는 터치스크린을 사용한 입력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편 물리적인 입력 디바이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특히 VJ 같이 리얼타임의 감각적인 파라미터 조작이 필요한 경우 이 사진에 있는 것 같은 노브나 페이더를 다수 탑재한 미디 컨트롤러가 이때 편리합니다. 이때 개발한 것이 이 미니스라는 플러그인인데요. 이것은 유니티 표준의 인풋 시스템에 대한 애드온이라서 인풋 시스템을 미디 디바이스에 대응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미니스는 2 종류의 미디 데이터에 대응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디 노트, 두 번째는 미디 컨트롤 체인지, 이른바 CC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미디를 사용한 적이 없는 분들께 잘 아실 수 있도록 설명드린다면 미디 노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악기의 건반을 눌렀을 때의 정보입니다. 건반 외에도 드럼을 두드린다든지 버튼을 누른다든지 어쨌든 어떤 트리거적인 이벤트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디 CC라는 것은 값의 변화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것은 주로 노브, 페이더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미니스에서는 이것들의 이런 입력 정보를 인풋 시스템에 적합한 형태로 해석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게임 컨트롤러로서 재해석한다는 것이죠. 미디 노트 쪽은 단순하게 128개의 버튼이 붙어 있는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벨로시티 정보, 그러니까 건반을 눌렀을 때의 강도에 대해서 또 컨트롤러 버튼을 눌렀을 때의 강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미디 CC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128개의 스로틀이 붙어 있는 컨트롤러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통 게임패드에서는 L과 R 두 개밖에 스로틀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게 128개면 대단한 거죠. 이러한 표현력의 이 높은 표현력이 미디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디 컨트롤러를 유니티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C# 스크립트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인풋 시스템을 사용해서 게임 플레이어 입력을 하는 경우에 플레이어 인풋 컴포넌트 등을 쓰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플레이어 인풋 컴포넌트는 게임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아트 분야의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사용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권장하고자 하는 것이 input action 클래스를 쓰는 것인데요. 이것은 컨트롤러에 대한 특정 액션을 검출하기 위한 범용적인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를 사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컨트롤러의 A 버튼의 입력을 검출하거나 키보드의 스페이스 키의 입력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디 컨트롤러에 대한 입력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용 방법을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모노 비헤이버 안에서 인풋 액션을 퍼블릭하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펙터 안에 플레이하면요. 인스펙터 안에 이러한 바인딩을 설정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나타납니다. 이 드롭다운에서 Add Binding을 선택합니다. 추가된 바인딩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나옵니다. 경로를 클릭하고 여기 리슨 버튼 이것을 누르면요. 컨트롤러 입력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바인딩하고자 하는 컨트롤러를 동작시켜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 슬라이더에 대한 바인딩이 설정되었습니다. C# 스크립트 쪽에서는 먼저 이 테스트 액션을 enable로 합니다. 이것으로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슬라이더 값이면 read value 메소드에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을 스케일에 대입함으로써 오브젝트의 크기를 슬라이더로 조작할 수 있게 해보았습니다. 인풋 액션에는 그 밖에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트리거드 프로퍼티에서 버튼이 눌린 순간을 검출해내거나 퍼폼드 이벤트를 사용해서 콜백을 받거나 등등인데요. 미디 컨트롤러의 건반이나 버튼을 트리거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인풋 액션은 다양한 컨트롤러를 똑같이 취급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키보드 조작으로 바꾸거나 또는 미디와 키보드 어느 쪽에서도 동시에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바인딩은 리슨 버튼을 사용해서 자동 검출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패스 경로를 입력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T 버튼을 누르면 경로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패스 안에서 특수한 구문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은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네임을 지정하는 구문입니다. 디스플레이 네임은 인풋 디버거를 사용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복수의 서로 다른 미디 디바이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을 식별하고 어사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니스에서는 디스플레이 네임에 미디 채널 번호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와일드카드를 조합함으로써 채널 번호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와일드카드에는 여러 가지 사용법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이렇게 채널 1에 묻으면 뭐든지 간에 반응한다와 같은 바인딩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되면 인풋 액션만으로도 꽤나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미디를 컨트롤러로 사용하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단순한 컨트롤러뿐만이 아니라 악기 본래의 사용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드럼 패드에 대한 입력을 받아서 이펙트를 트리거로 하는 샘플입니다. 이렇게 악기의 연주를 리얼타임으로 비주얼라이즈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미디는 원래 악기를 위한 통신 규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본래의 사용 방법일 것입니다. 미디를 사용해서 연주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받음으로써 연주와 엄밀하게 싱크로된 이펙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주 정보를 미디에서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셋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실현할 수는 없는데요. 연주와 비주얼이 완전히 싱크로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체험일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미디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미디가 아니라 오디오 파일을 직접 다루고 싶은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DJ가 틀고 있는 음악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붙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DJ 믹서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스테레오 오디오뿐입니다. 이 미디 같은 연주 정보는 없는 것입니다. 오디오 파형을 분석해서 그것과 동기화하는 그 연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경우를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플러그인 라스프입니다. 라스프는 저지연 오디오 입력과 간단한 파형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스프에서는 유니티의 오디오 시스템과는 별도로 립사운디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독자적으로 오디오를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시간성이 높은 오디오 처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네, 또한 라스프에서는 멀티 채널 입력도 문제없이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독립된 여러 오디오 입력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 예술 분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스프에는 이른바 오디오 리액티브한 연출을 쉽게 실현하기 위한 컴포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디오 레벨 트래커 컴포넌트입니다. 오디오 레벨 트래커에서는 입력된 오디오 파형을 분석해서 그 음량을 데시벨 스케일로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그 값을 지정된 다이내믹 레인지로 노멀라이즈 합니다. 노멀라이즈 범위는 피크 음량의 변화에 따라서 동적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곡 안의 음량 변화라든지, 물론 이 음량이 작고 조용한 부분에도, 또 음량이 크고 활기찬 부분에도 어느 정도 적응적으로 어댑티브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레벨 트래커에는 프로퍼티 마인더가 준비되어 있어서요. 오디오 레벨과 이 오브젝트의 속성을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오디오 레벨하고 그 구체의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소리의 실시간으로 반응해서 크기가 변화하는 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디오 레벨 트래커에는 간단한 주파수 필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면 특정 주파수 대역의 음량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해서 처음에 이 저음 성분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자세히 주파수 성분을 분석하고 싶은 경우를 위해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컴포넌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버스트 컴파일러로 구현된 FFT를 통해서 매우 빠르게 스펙트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트럼 컴포넌트와 그리고 VX 그래프의 연계를 하는 패키지로 라스프 VFX라는 라이브러리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사용한 라스프에서 분석한 오디오 정보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GitHub에 있는 샘플의 내용입니다. 위의 것이 오디오 레벨 트래커를 사용해서 파티클을 제어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 파형을 추출해서 이른바 리사주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스펙트럼 분석기를 사용해서 이 스펙트럼 정보를 시각화, 비주얼화한 것입니다. 이 샘플에서는 C# 스크립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오 정보하고 또 VFX 그래프만 있으면 이 정도의 이펙트는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과 말씀드린 것과 조금 방향성이 다른 내용인데요. 크라크 앤 DND는 비디오 접속입니다. NDI에는 비디오 커넥티비티 스탠더드의 일종으로 IP 네트워크, 즉 랜상으로 비디오를 송신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트계 프로젝트에서는 다수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구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의 기술은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NDI를 유니티상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플러그인을 탑재한 것입니다. NDI를 사용하면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는지 간단한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카메라로 촬영한 비디오에다가 유니티로 효과를 적용한 다음에 이것을 다른 컴퓨터에서 합성하는 것 같은 그런 워크플로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HDMI와 같은 일반적인 비디오 연결 방식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HDMI 캡처 보드 같이 이런 다양한 장치들을 사이에 끼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많아질수록 관리가 어려워지고 또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그림은 단순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더 복잡하고 또 무작위로 기기가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결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한참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HDMI 같은 것은 케이블 길이에도 제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유롭게 기기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NDI라면 모든 장치를 동일한 랜에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네트워크 스위치를 준비하고 또 거기에다가 랜 케이블로 모두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같은 랜에 연결되어 있으면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연결 순서 등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비는 자유롭게 배치할 수가 있고요. 또 케이블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스위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만 좋다면 와이파이를 이용한 무선 연결도 가능합니다. 큰 대형 콘서트장 같은 데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 폐쇄된 스튜디오 아니라면 와이파이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할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클락 NDI를 사용해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 샘플을 한번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NDI 카메라라는 공식 앱을 사용해서요, 아이폰에서 전송된 비디오를 유니티에서 수신해 보겠습니다. 셋업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두 장치를 동일한 랜에 연결한 다음에 NDI 리시버 컴포넌트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NDI 네임의 드롭다운에 활성화된 NDI 송신기가 샌더가 나열됩니다. 이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아이폰 상의 그 NDI 카메라에서 전송된 비디오를 유니티에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간편하게 비디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NDI는. 그런데 유사한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프로토콜과 비교하더라도 NDI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설정이 간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샘플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사전에 IP 어드레스 같은 것을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장치가 동일한 랜에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다라는 것은 정말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코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응하는 앱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OBS에도 NDI 플러그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니티하고 OBS를 연계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NDI 카메라 앱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를 사용하면 쉽게 카메라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퍼프레임 메타데이터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퍼프레임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비디오의 프레임에다가 메타데이터를 첨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이미지를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다가 메타데이터를 첨부한 상태로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타데이터의 내용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XML 형식이라면 무엇이든 괜찮다라는 느낌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 프로젝트에서는 AR 합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카메라의 위치하고 자세를 나타내는 추적 데이터를 메타데이터에 첨부했습니다. 또 이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 UI에 대한 입력 데이터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접근법의 우수한 점은 데이터의 동기화, 즉 싱크로나이제이션이 깨질 염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엄격하게, 엄밀하게 이 동기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퍼프레임 메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경우에 이미지의 확장 데이터를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트래킹 데이터와 같은 확장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비디오와는 별도로 이 데이터 전용의 스트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된 두 개의 스트림을 운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림은 엄격하게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의 이미지하고 이 트래킹 정보가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정말 이거는 거부가 위화감을 갖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실사 영상하고 CG가 어긋나서 휙휙 미끄러지는 것처럼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타임코드를 사용하거나 버퍼를 늘리거나 어쨌든 동기화가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NDI처럼 이미지에 데이터를 첨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문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하고 데이터가 하나로 전송되기 때문에 동기화가 어긋날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특히 이 AR 계열 계통의 프로젝트에서 이런 퍼프레임 메타데이터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3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영역에 컬러, 뎁스, 그리고 휴먼 스탠시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에는 카메라의 위치, 회전각 정보, 그리고 UI에 대한 입력을 저장합니다. 이를 베이스 6.4로 인코딩해서 XML 형식으로 첨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을 데스크톱 PC의 그 유니티에서 수신해서 3D 공간의 볼륨메트릭 비디오로 다시 재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하나의 이 프레임 데이터 안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화가 어긋날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림도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하고요. 통신도 안정적입니다. 실시간 AR 비디오를 다루기에는 가장 간편하고 안정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어떤 패키지보다 더 규모가 작고 또 심플한 패키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많은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바로 프로시저럴 모션 패키지입니다.
프로시저럴 모션은 이름 그대로 이 프로시저, 절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컴포넌트를 모아놓은 것인데요. 지금 브라우니안 모션, 사이클링 모션, 리니어 모션, 랜덤 점프, 스무스 팔로우 이렇게 5가지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브라우니안 모션인데요. 이른바 프랙탈 브라우니안 모션을 구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이즈 함수를 사용해서 부드럽고 무작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 봅니다. 주파수와 또 옥타브 수를 조정하면서 단순하고 부드러운 움직임부터 또 세밀하게 흔들리는 움직임까지 다양한 움직임을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로니안 모션의 대표적인 사용 사례로 이 카메라의 런덤한 무작위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파수를 높이 가볍게 흔들면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을 때처럼 대단히 자연스러운 흔들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주파수를 낮추고 또 크게 천천히 움직이면 떠다니는 카메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스타빌라이저라든지 크레인을 사용한 그런 카메라 워크처럼 유사합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를 조정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움직임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브라우니안 모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라우니안 모션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든지 이 생물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나비의 움직임에 브라우니안 모션을 사용해 본 것인데요. 아래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풍향계의 움직임에 따라서 브라우니안 모션을 사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의미가 없는 움직임이지만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짧은 주기로 반복할 경우에 대단히 부자연스러워집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랜덤하게 움직여 주었으면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브라우니안 모션을 사용하면 쉽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브라우니안 모션은 좀 더 복잡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위에 보시는 예에서는 목의 움직임이라든지 몸의 흔들림 등의 브라우니안 모션을 사용해서 정지 상태에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흔들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서는요, 떠다니는 캐릭터의 자세라든지 관절의 각도에다가 이 브라우니안 모션을 사용해서 무중력 상태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둘 다 대단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대단히 설득력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컴포넌트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3가지의 움직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스무스 팔로워입니다. 익스포넨셜은 이즈아웃만 하는 움직임인데요. 움직임의 시작은 급격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부드럽게 멈춰줍니다. 스프링은 스프링을 사용한 움직임입니다. 시작도 끝도 모두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초과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댐핑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 이 스프링의 움직임으로요, 부드러운 이즈인하고 이즈아웃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댐핑 스프링이 가장 편리한데요, 이 익스포넨셜도 가끔 사용합니다. 움직임이 명확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리듬감을 표기하기에는 여기가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프로시저널 모션에 대해서 관련해서 프로시저널 모션 패키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키지는 이들의 움직임들을 타이밍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프레덴더로 사용하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상에서 사용함으로써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되감기도 가능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션을 브랜딩해서 크로스 페이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강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아직 소개해드리고 싶은 프로젝트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회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유니티를 아트 프로젝트에 사용할 때 하나의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